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이제 1시간 정도 뒤면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곧바로 내일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각 정당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연말 정국 어떻게 전개될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지금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제 성탄 휴일인 오늘도 이제 밤낮 없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관련 화면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상 내려와 날치기 날려줘. 문희상 아들 공천 똑똑이 보세요, 똑똑이. 국회를 이렇게 만드니까 당신 역사의 죄인이야. 30석 연동형 캡 21대면 한 장 하면 받을 수도. 아니 무슨 저 공부줄 노래 아닙니까? 막 늘었다 땡겼다. 엿가락 장난치는 거예요? 엿가락 장난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선거법 개혁을 합시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도 있었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이제 국회에서 보게 된 게 한 3년여 만이죠. 과거와는 약간 좀 다른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 19대 말 때죠. 그러니까 2016년 2월 말에 있었던 당 테러 방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하고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행 과정에서의 국회의장 진행 문제를 두고 충돌이 있었다는 점이 좀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건이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이 됐던 그 안건이 지금 이제 다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관련해서는 이미 양측에 다 이게 아직도 이제 법적으로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당시 회의 방해했던 쪽이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고발 고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임위 사보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갈등 속에 돼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는 필리버스터만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었지만은 현재는 장외에서 이미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좀 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았다시피 여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가지고 야당에 좀 반발을 사고 있는 측면이 또 새로워 보입니다. 예. 이 여당 의원들이 한두 분이 나와서 자기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무슨 뜻입니까?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표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테러 방지 법안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무려 9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처럼 민주당 의원이 한번 말을 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또 나와서 반박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걸 왜 안 했느냐? 필리버스터의 그 근본 취지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소수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소위 의사 진행을 하는 쪽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쪽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원 한두 분이 나와서 입장 얘기하는 건 뭐 그렇다 쳐요.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반박 형식으로 지금 한국당이 발언을 하면 다시 나와서 자기들도 발언을 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는데 그 의사 진행을 자기들이 방해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이거는 신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도 민주당은 또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이거는 금도를 넘어선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회의장 풍경을 보면은 뭐 성탄절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리를 비운 그런 그 빈자리도 보이고 이게 이제 사흘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상당히 좀 그 피곤에 젖은 예. 이게 좀 이제 눈을 감은 채 듣는 의원들 보이고요. 사실 뭐 그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이나 듣는 의원이나 상당히 고역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대당에 대한 뭐 독주를 견제한 의미, 뭐 저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은 필리버스터가 이 표결을 저지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저 크리스마스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의원은 마칠 무렵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사해가지고 이제 예. 여야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제 아까 필리버스터의 여당이 가세하는 것이 과연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문제는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국회법상의 106조 2에는 뭐 소수파한테만 허용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죠.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면은 이후에 한번 손을 봐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저는 오히려 최근의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 문제보다는 쪼개기 국회라는 것이 과연 필리버스터의 취지하고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소수파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반면에 다수파가 쪼개기 국회로서 정리해 버린다면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력화되는 거죠. 예, 사실상. 그래서 예. 그 점에서는 앞으로 아마 법적으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이대로 이제 무제한 토론 부분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또 뭐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쓸 수 없게 한다든가 이것은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지난 2016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9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그 임시 회기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에 임시 회기를 30일, 그러니까 2, 4, 6월은 30일로 못 박았고 나머지 임시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근데 그 회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니까 통상 뭐 25일에서 30일 정도. 그러니까 충분한 임시회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고요.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이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회법 해설서에도 나와 있고 2013년에 이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그 토론은 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다. 토론이 되는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회기 결정은 토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의 대상은 당연히 된다.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의 소위 정설입니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그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금. 그런데 통상 왜 적시가 이 되나요? 회기 결정의 건 가지고 무제한 토론이 안 이루어졌느냐? 네. 회기 결정은 대체로 원내 교섭단체들 대표들이 이거는 거의 30일 이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기로 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사상 유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거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또 공수처 신설법을 또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개 법안을 또 처리해야 되니까 뭐 3일짜리 지금 임시회를 계속 열겠다는데 우리 국민들 국회 이런 운영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쪼개기 국회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국회법 정신에 맞게 회기를 충분히 30일로 하자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고 원래 문희상 의장 그날 또 꼼수를 쓰신 것이 뭐냐면 문희상 의장이 낸 회기 결정의 건은요. 1월 9일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가 정기국회가 12월 10일로 끝나고 12월 11일부터 한 달간이면 1월 9일이에요. 1월 9일까지 딱 회기 결정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민주당은 그 회기 결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사흘짜리 그 문희상 의장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방망이 두들긴 건데 한국당은 수정안 냈거든요. 한국당은 충분한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처럼 1월 9일까지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묵살하고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그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의 그 취지, 국회의 의사 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 취지도 어긴 거고 결국은 아들을 지역구에 물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당의 지금 네, 시각인데요. 그런 시각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뭔가 그 대항 방식으로 쪼개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국회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 주장이었고요. 예. 대신에 아까 그 회기 관련 문제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예. 이상일 전 의원과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 국회법에 따르면은 회기는 바로 본회의를 열었을 때 첫 번째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 그 회기도 바람직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교섭단체 대표들 간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 열었을 때 결정한다. 그런데 회기 자체 결정하는 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해버린다면은 본격적으로 임시회의는 사실상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전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그렇고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이제 동의하는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법적인 기반으로 봤을 때 현재 그런데 다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저는 그 상당 부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만은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과반 등이든 뭐든 동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당의 경우에 왜 지금 소수로 거의 세속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왕따 되다시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민주당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서는 정당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소수당들한테 우호적인 견해를 왜 끌어내지 못했던가? 저는 야당이 싸우는 무기는 결국은 국회에서는 수적으로 대결하는 것인데 수에서 스스로 자초했던 면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 국회는 매번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 것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여론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거 압박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당의 최근의 행보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에 몰려 있지만은 여론에서도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도하는 여당만 공격할 사안은 아니다. 한국당 스스로가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으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의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나머지 소위 미니 정당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했느냐. 네.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 미니 정당들의 성격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정당들이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위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온 대한신당, 그리고 전부 호남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당권파. 그렇다면 정의당 빼고는 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듯이 민주당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중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보고 왜 그들을 협력하지 못하느냐, 그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미 그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안을 태웠을 때부터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다 보고 계셨죠. 그 원안과 너무나 달라진, 정말 그래서 누더기, 나아가서는 걸레라는 소리를 이 선거법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선거법안을 만들고 지금 이 사태가 초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달랐고, 한국당이 같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파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죠. 그거는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세력과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이 부닥치고 있는 거죠. 성격 자체상 같이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할 네. 겁니다. 아까 그랬을 때 제가 이미 구성된 국회에서 나머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담보해야 되는 것인데 네. 국회에서만 소수가 아니라
국민적인 지지에서 소수가 있는 측면은 국민적 한국당, 공감대를 제대로 이루지 예, 못한 것 같다. 그 점에서는 네. 한국당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 밤 12시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입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그 내일 오후 2시에는 이제 본회의가 개의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흘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로가 누적된 측면도 있고요. 민주당은 예. 내일 안 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당이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 이거와 관련해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 탄핵 소추안을 그랬죠. 예, 발의하고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본회의에 네.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 8시 전까지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그걸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네, 한국당이 그러면 발의한 이제 아마 부총리 탄핵 소추안. 예, 네 그렇습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크죠. 예. 소위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늘 보시지만 뭐 한국당의 힘으로는 표결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다수의 행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올린다면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은 올리기 싫죠. 왜냐하면 예산안의 이 뭐 문제 또 날치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될 수 있고 현 장관에 대해서 일종의 또 망신살이 뻗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열지를 않을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네. 지켜봐야 되겠죠. 하루 정도 네. 그러면 건너뛰어서만 금요일 정도 열 가능성이 어차피 있는 거군요. 쪼개기 국회를 계속 하기로 마음을 예. 먹었기 때문에 모레 열어서 선거법안 네. 처리하는 거 하루밖에 더 안 늦은 건데 예. 모레 또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틀 회기를 하게 해달라면 또 이틀짜리 할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짜리 임시에도 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은 넘어가겠지만 27일부터는 또 민주당의 쪼개기 릴레이 국회가 아마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정 공고된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혹시 열리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고려보다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고민이 좀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그러지 그렇습니까? 않느냐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요, 뭐 아다시피 조금 전에 이상열 전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올려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부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한국당이 총력해서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가발을 못 만들기 때문에 부결이 예. 된다고 된다고 보고요. 대개 지금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국회법상에 탄핵 소추안을 제기하면은 24시간 지나서 72시간, 그러니까 3일 내에 이제 처리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로 보니까 이미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게 23일이어서 26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6일 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좀 복잡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선거법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예. 공수처법도 같이 맞물리해서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 자체에 대한 뭔가 고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일정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선거법 자체가 지금 더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미세 조정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예. 애초에 계획했던 취지가 거의 없어지고 용두사미가 예.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주요 정당들이 먼저 한국당이 시작했습니다마는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예. 얘기가 비례한국당 있고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위성 정당을 만들어 버리면은 연동형의 취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거기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 약간 늦출지는 모르겠지만은 탄핵 소추안 자체는 변수가 안 될 것이다. 예. 일정으로 보자면은 공수처 설치법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좀 재빨리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 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 또 전 중진 의원 그리고 기자 몇 분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소위 한국당이 이야기한 비례정당 그 파괴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신의 한 수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준연동형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준연동형을 기어코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만들어진 선거법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찍은 한 표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당에 어떻게 의석으로 반영되는지 알 수가 없는 선거법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의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소위 고육지책으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소위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준연동형의 어떤 뭐 도입 취지 예. 이게 뭐 비례성 등가성을 올리고 하는 게 다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정의당하고 다른 정당들도 엄청 반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석을 생각해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정말 자가당착이고 이율 배반이죠. 아마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어떻게 좀 이미 수정된 선거법, 자기들이 상정한 선거법을 거기다 좀 더 고쳐가지고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내용 이런 거를 추가하려고 고민했는데 그거는 이 소위 말해서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지금 거의 못하는 거로 예, 지금 생각한 뭐, 것 같아요. 예, 비례한국당 얘기가 네.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은 선거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그렇게 연동형에 대한 애착이 크다면 국민 앞에 명시적으로 천명을 해야 돼요. 한국당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 만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 연동형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국민 앞에 천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들어도 우리는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 그래야 민주당의 명분이 맞아요. 그렇게 천명을 하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민주당도 좀 만들 가능성이 있어 지금 보입니다. 뭐 내부 문건이라고 공개는 뭐, 됐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네. 이현우 의원 관련해 가지고 예. 나오고 있고 하는데요. 만약에 서로가 안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한쪽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실리적으로는 만든 정당이 당연히 좀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간다면은 서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딜레마의 결정적인 배경은 사실상 비례의 규모가 너무 작은 상태에서 연동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델로 빌려오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하고 비례하고가 1대1 아니겠습니까? 둘 다 299명씩. 그렇게 하더라도 보정이 나와가지고 700명이 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225명 대 75명으로 패스트트랙 처음 알려갔던 것도 3대 1을 맞추려고 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랬는데 더 줄어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정치학자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번 국회 뭐 17대, 18대, 19대 계속 20대까지 계속 제출이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늘 연동형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인 조건이 뭐였느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느냐? 비례를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로 올라가더라도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정수에 늘릴 가능성을 두고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갔는데 결론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현재 지금 마지막 결론이 났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47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례 전문 정당, 위성 정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예로 들고 있는 알바냐 등등의 경우도 비례의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1대1인 독일의 경우도요. 사실상 소수 정당들은 지역구에 거의 갖지 못하고 비례에만 의존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도 2017년에 68석을 가져갔는데 한 석만 지역구고 67석은 비례를 통해서 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3당인 자유민주당의 경우도 80석을 가져갔는데 지역구 한 석도 없이 80석을 다 비례로 가져갔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우리의 경우는 1대1도 아니고 지금 5대1 정도 상황도 5대1도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례의 규모가 너무 작은 상태에서 나오는 연동형의 좀 한계가 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는요. 의석 수가 계속 늘어나게 지금 이제 설계가 돼 있죠. 연동형은 뭐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의원 전체의 정수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의원 정수를 못 늘리게 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동형의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번에 선거 법안을 보면 비례를 50석 아니 이제 47석으로 하되 30석은 한 바구니에 넣어서 소위 그걸 캡 씌우는 거죠. 거기다가 준연동형 50% 적용하는 거고 17석은 다른 바구니에 넣어서 현행 비례 선출 방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 따라서 비례 의석수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역 따로 비례 따로의 원칙을 이미 이렇게 해야 우리 헌법에 맞는다 이런
결정을 이미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큰 법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안을 우격다짐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으로 만약에 이 법안대로 총선을 치르고 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헌재의 어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다시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준연동형 포기하면 바로 깨끗합니다. 한국당도 비례한국당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러니 아직은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당이 지난해 11월에 민주당 등등과 합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연동형으로 가고 싶다면 독일처럼 가고 싶다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연동형을 하는 나라는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인데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데 상하원 비례 없습니다. 전부 소선거구제로 해요. 왜 그러느냐? 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입법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한 야당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표 문제나 비례성, 득가성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비례 없이 소선거구제 하는 거죠. 한국당은 그런 정신에 맞게 소위 선거구제를 가져가 보자 이런 취지의 270 지역구 안을 낸 거죠. 비례 없애는 안을. 그런데 이제 권력 구조를 고치지 않은 채 이렇게 연동형을 하다가 또 작은 정당들의 이해가 서로 맞물리고 민주당의 또 이해를 거기다 반영하다 보니까 국민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소위 말해서 네. 해괴망측한 선거법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제 사표를 좀 줄인다는 뭐 기본적인 취지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원안과 많이 좀 달라진 형태로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뭐 내각주의형과 이제 호환성이 있다라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당장에 우리가 이제 민심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정당 투표를 민심으로 좀 간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정당이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민심 그대로가 되지만은 정당들이 민심을 잘못 반영하고 있다면 오히려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대신 연동형이 정당 투표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비례를 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우는 정당 중심의 정치보다는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구조상으로 제도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제라든가 이원정부제 등이 같이 부합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순서로 보자면은 큰 제도인 정부 권력 구조를 먼저 바꾸고 진행하는 게 맞을 건데 예. 견이 어려워서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 순서로 봤을 때는 선거 제도를 한번 바꾸고 나서 나머지 방향으로 정부 권력 구조 바꾸는 것도 보자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이게 제대로 될지 예.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이 정부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도 조금 망설여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계속 정당 중심의 정치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정당 중심의 정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규율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큰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 되기 힘들죠. 거기 벗어나면 왕따를 당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당의 규율이 좀 느슨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당의 비례성을 강화하다 보면은 정당 중심의 정치가 계속돼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그런 고민 때문에 강력한 얘기는 최근에 못합니다. 그러나 예. 저는 이제 구조적인 방향으로는 만약 연동형으로 간다면은 정부 권력 구조도 현행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예. 쪽으로 바꾸는 게 부합하다. 그러긴 예. 동의합니다.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학자마다 좀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지금 선거법 그 투표를 앞두고 표결을 앞두고 각 당이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예, 못지않게요. 지금 우리가 제도만 생각했는데 아까 기자 리포트 나왔는데 예. 이번에 그 선거제도 개혁안에 투표권,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예.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니까 50만 명이 좀 넘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지역구가 253개니까 한쪽에 나눈다면 한 곳에 2,000명씩,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된다면은 이 중에 투표를 절반만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1,000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개편 과정이 들어간다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우리나라에서 그 투표권이 맨 처음 1948년 재헌의회 구성했을 때는 21살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20세로 낮춰졌다가 몇 년 전에 19세로 낮췄는데 지금 18세로 낮춰지게 되는데 예. 나머지 합의 사항과 더불어서 만약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다면은 선거제도 못지않게 저는 선거 정치 환경에 중요한 새로운 변수가 예. 될 거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이제 간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주제도 사실 더 많이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 예,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상일 건국대 특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